교수님 강의 들으시면서 조금 저거 할 수도 있어. 여러분들 이 교수님의 강의 들을 때는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 입력을 해야 되냐, 그게 참 중요해요. 머리에 입력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좌뇌에 입력해야 될 것이냐 우뇌에 입력해야 될 것이냐, 그걸 한번 봐야 돼. 자, 앞에 있는 친구 교수님을 보지 말고 앞에 있는 친구 뒤통수를 봅니다. 각자 시작. 봤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의 뒤통수를 보면서 저 머릿속에 뇌가 몇 개 있는가를 한번 분석해 봅니다. 뇌가 몇 개 있을까요? 하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두 개 있다 손 들어봐요. 손 들게 하는 사람들은 저 친구 머릿속에 뇌는 아무 뇌도 없다, 이런 뜻인가? 자,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는데 보시면요, 좌뇌와 우뇌가 있어요. 교수님이 강의하면서 정보 전달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을 메모하고 적는 것은 좌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감동으로 와닿는 구절들이 있죠. 그것은 우뇌에서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 우뇌를 활성화시켜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이 되느냐, 감성적인 인간이 되면서 동시에 창조적인 인간이 돼. 아시겠죠? 감성적이면서 창조적인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인간인지 모르겠죠. 정보만 들은 인간과 그리고 감동을 같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요, 기업체에서 선호하는 게 달라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수님이 대구 한의대학교의 취업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8,000명의 모든 취업을 교수님이 손에 다 쥐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상임 때 나는 어디로 가고 싶습니다, 교수님 취업자리 좀 알선해 주세요. 24시간 안에 정확한 기업체까지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줄 거예요. 좋았어. 이제 마주 마음에 든다. 그래서 교수님이 여러분들하고 우뇌 활성화 체조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성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뇌 활성화 체조를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교수님이 가르쳐 줄 테니까 저를 한번 잘 따라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점심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죠? 만약에 제가 하는 동작을 잘 따라하는 사람들은 교수님이 일찍 수업을 마쳐주겠습니다. 두 시간 더 안 채우겠어? 적어도 2분은 땡기겠어? 자, 그런데 만약에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따로 못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점심 안 먹어봅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시킬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왼손은 주먹, 오른손을 쫙 펴봐요. 왼손은 주먹, 오른손을 쫙 펴봅니다. 이걸 가슴 속에 살짝 모아보시고, 왼손은 콩콩콩, 오른손은 썰어주세요. 자, 10명 중에 2명이 이게 안 돼. 자,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세요. 자, 10명 중에 2명이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 있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백병원 가셔야 돼요. 백병원. 참고로 백병원은 정신병원이에요. 자, 여기서 주먹, 여기서 역할과 기능을 바꾸세요 하면은 주먹 쳤던 걸 펴고 폈던 걸 오므립니다. 자, 하나, 둘, 셋, 바꾸세요. 다시 바꾸세요. 덜 때립니다. 이러고 있어요. 잘 된다. 손 들어봐. 잘 된다. 한 명, 두 명밖에 없잖아. 자, 친구, 박수 한번 주세요. 일어나서. 자, 일어나서. 오케이. 자, 친구들 뜨거운 박수 부탁해요. 왼손은 주먹, 오른손은 쫙 펴서 가슴 속에 모아주세요. 자, 왼손은 콩콩. 너무 야하게 모은다.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방송인데 너무 야하지 않습니까? 자, 왼손은 콩콩콩, 오른손은 짝짝 썰어주세요. 시작! 자, 두두두두두두두 바꿔주세요. 한번 바꾸세요. 두두두두두 바꾸세요. 또 바꾸세요. 바꾸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 교수님이 여러 명 봤는데 저렇게 잘 되는 친구는 처음이야. 머리 색깔부터 감성적이야. 이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TV 드라마 보면서 슬픈 장면 나올 때 내 자신도 모르게 눈물 흘리는 친구들이야.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안 되는데 끝까지 하고 있다. 우리는 이걸 100명 중에 1명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극과 극이 만났나? 자, 이런 친구 여러분 이걸 잘 하시면 감성이 말랑말랑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프로젝트 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오른손은 이렇게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에다가 볼펜을 올려주세요. 자, 허리를 살짝 떼시고
지금부터 이 볼펜이 떨어지는 사람은 점심 먹으러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아시겠죠? 이게 떨어지는 사람들은 점심 먹으러 못 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자, 떨어지면 된다 그랬나, 안 된다 그랬나? 떨어지는 분은 점심 분으로 못 가고 교수님하고 될 때까지 시킬 거예요. 자, 1번이라 그러면은 오른쪽 겨드랑이로 넣어본다. 1번. 됐습니까? 오른쪽 1번. 2번이라면 뒤로 쭉 뻗어본다. 3번이라 하면 여기서 360도 회전시켜서 바라본다. 오호, 떨어진다. 오호, 소리 크다. 에이, 자, 한 번은 좋았어. 한 번은 몸풀기 동작이다. 자, 동작을 잘해야 돼요. 자, 그런데 쥐면 안 된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1번 동작, 2번 동작, 3번 동작 돌려서 받아봅니다. 친구 떨어졌다. 자, 요 두 가지 동작을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안 쓰던 근육을 쓰시면 어디가? 우뇌가 활성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많이 하시면은 그만큼 감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교수님 강의 효과, 2번 듣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수님 강의는 중간중간에 터지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웃어라. 왜 그러느냐? 강의의 핵심은 어떤 강의든 감동도 중요하지만은 재미가 없으면은 그만큼 반감된다. 뭐가 반감된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의 정보량이 반감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나리자 한번 보셨죠? 모나리자 누가 그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형님께서 그랬죠.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형님께서 얼마나 바빴는지 그 모나리자 상을 보면은 미스테리가 3개가 있어요. 그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 뭘 안 그렸죠? 눈썹이 없다는 이야기를 알죠? 왜 눈썹이 없느냐? 2가지 학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너무 바빴어. 그러지 못했다라는 미완성설이 있고, 2번째 미스테리는 뭐냐? 2번째는 뭐냐? 그 이탈리아 피렌체 여자들이 미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 눈썹을 밀면서 도끼로 이마 까라상처럼 이마를 넓히면 넓힐수록, 이마가 넓으면 넓을수록 미인이 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나리자 상에 보면은 이마가 엄청 축구장처럼 넓잖아요. 그래서 그게 미인의 조건이다. 근데 우리 상식으로 보면 그게 이해가 돼, 안 돼? 안 되죠. 수지 굴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수지가 이마를 깐 장면과 까지 않은 장면이 차이가 나야 안 나요? 엄청 차이가 나잖아. 미세이 수지 몰라요? 아, 모르구나. 아직, 그래. 알았어. 그럼 일단 제끼버리고. 자, 그럼 우리나라에도 미인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팔이 무겁지? 왼쪽 팔이? 시계를 바꿨어요. 우리 집사람이 시계를 새로 하나 사줬는데 최신 버전으로 젊은이 버전으로 맞춘다고 해서 이 다마가 왕다마야. 무거워서 팔을 못 들겠다. 좀 내려놓고 이야기하죠. 오케이. 그렇다고 교수님이 시계 자랑한 건 꼭 아니에요. 우리 그 집사람이 시계를 사줬다는 꼭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멘트를 한번 던진 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미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얼굴 어느 특정 부위에 점을 찍어서 미인이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죠? 해풍달에서 나온 한가인. 어디에 점 있죠? 코에다 점 있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장동건하고 사는 사람 누구죠? 고소영 코에다 점 있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이번에 시집 갈 사람. 전지현 코에다 점 있죠.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코에다가 점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미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에다가 점 찍어야 되는가 보다 싶어서 없는 코에다가 뭘 찍죠? 점을 찍잖아. 그렇게 점을 찍으니까 어디에 아내의 유혹할 때 나왔던 민소희가 코에다가 점 찍고 나왔잖아요. 트랜스포머가 돼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딱 점 찍고 나오니까 여기 점 찍었나? 아무튼 그 비슷한 부위에 찍었겠죠. 그러면 그렇게 점 찍고 나오니까 어떻게 또 누가 점 찍고 나왔죠? 개그 콘서트의 민소매까지 점 찍고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이 가지고 있는 임팩트가 상당히 크다 이거야. 자, 그런데 교수님이 이야기하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번째 모나리자의 미소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천년의 미소, 입가에 번지는 천년의 미소가 있어요. 왜 웃는 게 우리가 좋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줄 것 같으면은, 미소라는 것은 모나리자 미소를 보면은 입가에 번지는 천년의 미소는 서양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구조가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웃는 구조를 쫙 보면은 우리 몸에 통상적으로 근육이 바깥에 있는 근육을 외근이라 그러고 안에 있는 근육을 속근이라 그래요. 그래서 속에 있는 근육과 바깥에 있는 근육을 합쳐서 650개 정도의 근육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웃을 때 몇 개 근육이 움직이는지 알아요? 웃을 때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웃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몸에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다는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하러 갈 시간 없다. 그러면 어떻게? 강의 들으면서 미친 듯이 웃기만 웃어도 디펙트, 살이 쫙쫙 빠진다. 아까 교수님이 그 행정실에 딱 들어갔더만 이래요. 교수님 어떻게 몸매가 이렇게 20대 초반의 몸매냐고. 그렇지, 박수. 좋았어. 임팩트가 늦다. 교수님이 뭔가 나이 자랑을 하면 알아서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다시 이거 필름을 돌리겠습니다. 이거 쫙 맞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웃을 때 몇 개의 근육이에요? 231개 근육이 문제예요. 그래서 직접 못 믿겠거들랑 한번 만져보세요. 하고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한 아줌매가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엉덩이에 손을 대고 막 웃는 거예요. 다른 부위는 다 움직여도 그거만 안 움직이는데 이걸 대고 막 웃는 거야. 보기에 너무나 민망한 거예요. 근데 얼굴 부위에 미소점이 어디가 있느냐? 얼굴 부위에는 근육이 몇 개 있냐면은 총 45개의 근육 정도가 있어요. 근데 미소를 만드는 근육은 딱 입가에 뭉쳐져 있어요. 입가에. 어떤 근육들이 있느냐? 그게 한번 잘 들어봐요. 코와 입술 사이에 있는 요 지점을 뭐라 그러죠? 큰 소리 다시 한번. 큰 소리 다시 한번. 인중. 다 알죠? 인중은 한자 말이에요. 외솔 최은배 선생님 대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인중에 대해서 순수 한국말로 뭐라고 해놨는지 아세요? 이 정도는 아셔야죠. 자,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볼펜을 들고 받아 적으세요. 자, 불러줍니다. 콧물 흐름 받침다이라고 하죠. 농담인 거 알죠? 볼펜 내리세요. 볼펜 내려요. 자, 이건 농담이고 무슨 소리냐? 코와 입술 사이에 있는 요 부위에 윗입술 올림근이 양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랫입술 내림근, 옆입술 당긴근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근육을 입술 주변에 있는 수레바퀴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입구자, 수레바퀴, 륜자를 써서 구륜근이라고 그래요. 요 네 가지 근육 지점이 딱 뭉치는 지점이 서양 사람들은 입술이 끝난 지점 0.4mm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서양 여자들은 안 웃고 있어도 입술꼬리가 싹 올라가는 기가 막힌 아름다운 미소가, 천년의 미소가 만들어지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정확하게 입술꼬리가 끝나는 지점 0.4mm 밑에 있어요. 그래서 안 웃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골 때리는 현상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미소점을 어떻게 위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교수님이 대구 한의대에 있다 보니까 의학적으로 그걸 분석을 하고 찾아냈어요. 자, 미소 만드는 점을 어디에 있느냐? 입술 끝나는 지점, 정확하게 수평으로 1cm 떨어진 지점을 우리는 지창혈이라 그래요. 360개 혈자리 중에서 얼굴, 미소를 만드는 지점을 지창혈이라고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하죠. 지창혈. 큰 소리로. 지창혈. 지창혈. 요 지창혈을 살포시 누르시면서 위로 올리시면은 미소점이 올라가는 즉 근육 이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위를 누르시게 되면은 요 부위를 다른 말로 일명 위유점이라고 그래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위유점. 위유점. 위유는 뭐냐? 바로 밥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거나 누가 나를 괴롭히면은 제일 먼저 밥맛이 있어 없어요? 근데 가끔 100명 중에 한 명은 더 땡기는 사람 있죠? 그럼 우리는 특이 체질을 그래요.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하지 말아요. 더불어서 살찌게 됩니다. 자, 이 위유점은 뭐냐? 요걸 누르시면서 미소점을 살포시 올리게 되면은 요 부위가 위유점을 자극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자율신경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기능을 한다. 하기 때문에 많이 웃는 게 몸이 좋다 안 좋다?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강의는 뭐다? 바로 웃음과 감동을 주는 강의다고 해서 두 자로 줄여서 명품 강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 명품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명사들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거는 5만 분의 1 신화에서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여러분, 가끔씩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뭐라고 묻느냐? 삼성이 대단한 건 알겠는데 삼성이 얼만큼 대단한지를 한국은 몰라도 삼성은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코리아는 몰라도 삼성은 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근데 삼성이 그냥 삼성이냐? 아니에요. 결정적인 계기가 소위 말해서 삼성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는 겁니다. 자, 삼성이라는 나라는 누구하고 맞짱을 뜨는 나라입니까? 말해보세요. 핑크? 남자 핑크? 말해보세요. 삼성은 누구하고 맞짱을 떴죠? 미국, 그렇지. 잡순데 누구 어느 잡순 사람하고 맞짱을 붙었죠? 스티브 잡스하고 맞짱을 떴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하고 스티브 잡스하고 맞짱을 떴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정도의 소위 말해서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기술과 기량을 겨루는, 자원을 겨루는 그런 위치에 올라왔어요. 그런 삼성에 대해서 교수님이 이야기하려는 것은 삼성을 홍보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동기와 전략이 있더라 이거야.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소위 말해서 이벤트가 있었어요. 무슨 이벤트냐? 1993년도에 한 번은 삼성의 이경민 회장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미국의 대형 소위 말해서 가전제품 회사의 매장에 딱 들어갔는데 삼성에 있는 전자제품들이 먼지를 뒤집을 수 없고 뽀얀 먼지를 뒤집을 수 없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야. 그걸 누가 봤어요? 이건희 회장이 그걸 봤어요. 쪽팔려요, 안 쪽팔려요? 쪽팔리겠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곧바로 독일로 건너와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선언했냐? 자, 지금부터 이 삼성에서 나오는 모든 혁신과 계획을 주도하는데 어떤 혁신과 계획을 주도하느냐? 마누라와 자식만 빼놓고 전부 다 바꿔라. 마누라와 자식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못 바꾸죠. 그걸 바꾸게 되면 우리는 뭐죠? 외도나 불륜 쪽으로 넘어가야 되죠. 마누라와 자식만 남겨놓고 다 바꾸라 그랬어. 의식의 혁명을 이야기합니다. 다 바꿨어요. 그리고 이따가 2005년도에 삼성에서 애니콜, 즉 소위 말해서 휴대폰을 쫙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소위 말해서 최고 좋은 A급 핸드폰을 가지고 기업체 삼성의 임원진들에게 2,000대에서 3,000대를 쫙 뿌렸어. 임원진들이 딱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최신폰이니까. 쭉 좋은데, 중요한 것은 좋은데 결함이 많이 발견되는 거야. 이걸 툴툴툴거리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툴툴거리는 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어갔어요? 바로 이건희 회장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그게 또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자, 프랑크푸르트 선언, 즉 마누라와 자식까지 다 놓고 다 바꾸고 했는데도 아직 품질 경영이 소위 말해서 혁신이 안 이루어졌다?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구미공장, 여러분 구미공장 알죠? 구미에서 온 친구들 있을 거죠? 구미공장에다가 구미 친구는 빨간 레드 구미 쪽인가? 오케이, 구미공장이 어딘지 알 거예요. 거기에다가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바깥에 풀렸던 휴대폰 쫙 다 수거했어요. 전체를 다 수거해서 소위 말해서 15만 대를 수거해서 거기서 기름을 붓고 화형식을 질러버렸어. 시가로 500억이었어. 언제? 2005년도에. 2005년도에 500억이면은 지금 500억하고 소위 말해서 단가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달라요. 500억을 한 방에 날려버린 거야. 그 정도 배심이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 기술과 혁신을 주도해서 결국에는 애플하고 맞짱을 뜨는 수준, 아니면 그 이상을 넘어가는 수준, 가전제품으로서는 이 삼성의 전체 매출만 가지고도 일본 전체 전 지역에서 판매되는 매출량을 가볍게 넘어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대한민국이 자랑하고 있는 이 삼성의 동기와 전략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DNA는 같다는 뜻입니까? 다르다는 뜻입니까? 같다는 뜻입니다. 왜?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내가 피해의식이 있다? 그걸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세계 최고의 유전적인 DNA가 여러분들 몸속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박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80년대 초반에, 83년도에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병철 회장이 소위 말해서 반도체 공장, 64K DRAM 공장을 짓기 위해서 경기도 시흥 땅에다가 제일 먼저 반도체 공장을 세웠어요. 왜? 그때 반도체는 소위 말해서 없어서 못 팔 때였어요. 그걸 짓기만 하면 대박이 터뜨리는 건데 이병철 회장이 그걸 포기할 수 있겠어요? 포기할 수 없죠. 근데 그건 공기가 너무 많이 길어. 왜? 한 동을 짓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6개월이 걸리는데 우리한테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뭐라고 했느냐? 그때 당시 최고의 건설사 소장이었던 성평교 소장을 급히 불렀어. 집무실에 딱 불러가지고 툭 하고 오늘을 던져요. 뭐라고 던졌냐? 자, 지금부터 성 소장, 정확하게 당신에게 6개월을 줄 테니까 유럽 최고의 반도체 공장이 1년 6개월 만에 진 걸 3분의 1로 잘라서 3분의 1 안에 완성을 해라. 6개월을 줄 테니까 6개월 안에 다 완성을 해라. 지시를 내렸어요. 성소장이 있다고 와보니까 유럽에서도 선진국에서도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6개월 만에 만들어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또라이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못하죠. 왜? 옷 벗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소장이 집에 와가지고 전 직원들을 보내놓고 뭐라고 했느냐? 자, 지금부터 우리는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만들었어요. 6개월 안에 공장을 지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공장의 틀을 닦기 위해서 한참 땅을 파는데 평토 작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그 땅에서 뭐가 나왔느냐? 세계 최초의 대한민국 최고의 공예품이었던 여러분 공예품이었던 뭐가 나왔죠? 청동거울 거푸집 공장 터가 나왔어요. 청동거울이 무슨 뜻인지 알죠? 청동거울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선조들이 만들어낸 소위 말해서 21.5cm 안에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진 공예품이면서 소위 말해서 하나의 신품이에요. 그거에 발견됐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2500년 전부터 경기도 시흥 땅에서 반도체 공장을 몇 개 지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이런 민족입니다. 이런 유전적인 DNA가 여러분들 몸속에 다 박혀있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박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더라도 그 아이가 이 엄청난 유전적인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지금 유일한 일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이런 몸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엄청난 잠재력을 주신 여러분들의 어머니,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뜨거운 박수를 날려주는 일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김승삼 맞습니까? 오늘 교수님의 성함이 뭐죠? 김승삼 맞습니까? 이 사람 누구입니까? 이 사람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퍼포먼스 사진을 찍었느냐? 학생들하고 우리가 이 라퍼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는 카톡을 많이 씁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카톡을 하면서 닉네임을 딱 만들어주죠. 매번 수업할 때마다 나는 항상 내 강의를 열심히 듣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맨 앞줄에서 올 때마다 신발이 이 학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카톡 닉네임은 신발로 해라. 이러니까 다음 시간부터 신발이 더 자주 바뀌어. 너의 닉네임은 동대구로 해라. 이러니까 여학생들이 저 친구의 닉네임은 왜 동대구입니까?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는 말할 수 없다. 이러니까 학생들이 가르쳐 달라는 거야. 저 여학생의 닉네임이 동대구인 이유는 3월 11일 날 동대구에서 새벽 6시 반에 내하고 제일 먼저 만난 인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 이러면서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동대구에서 만났냐? 그거는 내가 동대구에서 일요일 날 서울 올라가기 위해서 KTX 기차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앞에서 여학생 2명이 교수님이라고 부르면서 달려오면서 내 품에 안기는데 얼굴을 보니까 내가 모르는 여학생이었어.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래서 너 누구냐 물어보니까 1학년 신입생이래. 나는 자기들을 몰라도 자기는 나를 알라면 몰라요. 반가운 마음에 빡 안겼는데 누구냐고 여기 어떻게 왔느냐 물어보니까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올라이트를 하고 떨어진 시각이 새벽 6시에 떨어졌대. 근데 떨어져가지고 서성거리는 동안에 내를 보니까 얼마나 반갑겠어. 그래서 나한테 달려왔다는 거야. 그래서 너의 닉네임은 동대구로 해라.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다 만들어주니까 결국 나의 닉네임이 필요하자. 그래서 난 나의 닉네임을 뭘로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나는 나의 닉네임을 장군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우 이러면서 교수님이 장군이면 저는 대왕할랍니다 이라는 거야. 안 믿어주는 거야. 신뢰감이 형성이 안 돼. 그럼 교수가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교수가 그러면 이런 어떤 저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장군 인증서서 올려주세요 이라는 거야. 그래서 장군 인증서서 올린 거예요. 이 정도 교수면은 교수직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진을 왜 올렸느냐? 이게 바로 스토리예요. 이게 김승삼이가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의 가장 강력한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는 스토리입니다. 20대 후반에 교수님은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A4용지에 딱 적어보니까 백 뭔지 알죠? 그 다음에 학력, 그 다음에 돈 쭉쭉쭉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뭐였느냐 생각해보니까 내가 예술가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나만의 뭐가 필요하죠? 메시지가 필요한 거야. 그 메시지를 갖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생각해보니까 돈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멘토를 잡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고 내 스스로 뭐다? 강력한 자기 이념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A4 용지에 딱 적어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내가 가장 쉽게, 내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만 내가 달성하게 되면은 난 대한민국에서 예술가로서 강력하게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내가 단박에 할 수 있는 거 적어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세계 일주였어요. 혹시 여러분 세계 일주 해본 사람 있어요? 없죠? 두 번째는 뭐였느냐? 두 번째가 바로 장군이 되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세계 일주는 빨리 접었어요.
세계일주는 빨리 접었어요. 왜 빨리 접었느냐?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접어버렸어요. 그걸 접어버리니까 되고 싶은 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뭐요? 장군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장군이 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시험에서 어렵겠죠? 근데 이 장군이 되고 싶은 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되고 싶은가 생각을 해보니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홍대 그 미대를 졸업했는데 홍대 미대를 졸업하면서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장군이 되고 싶다는 의지를 가졌는 게 그때 홍대 앞에 아주 유명한 장군전바치가 있었어요. 그 장군전바치는 누구냐면은 점을 잘 보는 사람이었는데 항상 이 장군복을 입고 삼지창을 들고 신내림을 받는데 너무나 잘 맞추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오후 4시까지만 손님을 딱 받고 그 이후로는 손님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오후 4시 이후에 장군복을 빌려서 사진을 찍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왜? 겁이 났어. 귀신들을 데리고 있는 그 귀신이 옷에 묻어서 내한테 넘어오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죠? 박수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빨리 접어버렸어요. 그걸 접어버리고는 하니까 내가 장군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였냐? 그게 뭐였냐? TV를 보는데 그때 드라마 주인공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최수영이가 이 장군복을 입고 칼을 쫙 빼들고 돌기가 불어 외치는데 그게 얼마나 멋있는지 그 주인공이 입었던 그 옷을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빌려서 입고 사진을 찍는 순간 나는 예술가로서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옷을 빌리기 위해서는 최수영 씨를 만나야 됩니까? 아니면 드라마 주인공을 만나야 됩니까? 아니면은 의상실 팀장님을 만나야 돼요. 의상실 팀장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내가 조건 없이 그 양반한테 무턱대고 찾아올라갔어요. 찾아올라와서 나는 3시간만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나의 소원을 말해봐 하는 것처럼 소원을 말해주면 이 옷을 빌릴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 확신이 들었냐? 내 이름 속에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철석 같은 믿음으로다가 쐐긴 석삼 3시간만 강력하게 빈다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그 양반에게 3시간을 딱 말했는데 그 양반이 내보고 뭐라고 하느냐? 너무나 감동적인 멘트를 한마디 던져요. 가 임마. 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갈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걸 갖다가 감동시키면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손에 끼고 있는 반지를 딱 가리키면서 혹시 너 ROTC 출신이니? 묻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ROTC 뭔지 알아요? 자, 친구. 파란색 입은 친구. ROTC가 뭔지 아나? 군장생. 그렇지. 너 군장생 하면 잘하겠다. 아주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멘트 같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 들어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군이 되기 위해서 그 양반을 만났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끼고 있는 ROTC 반지를 내가 끼고 있는 ROTC 반지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느냐? 혹시 너 ROTC 출신이? 묻는 거야, 내게. 그래서 내가 이걸 묻는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출신이라는 뜻이죠? ROTC 출신이라는 뜻이죠. 그걸 내가 단박에 알지. 왜? 생물학적으로 눈이 큰 사람은 가장 큰 장점이 뭐지? 눈치가 빠르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겁이 많은 게 단점이야. 그때 나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 저 사람은 분명히 ROTC 출신일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굵고 짧게 한마디로 함축해서 대답해야 된다. 이런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난 이렇게 대답했어. 예. 그렇게 딱 대답하니까 그 양반이 내보고 뭐라고 하느냐 웃으면서 지하로 내려가 이라는 거야. 왜? 그때 의상실 팀장님은 2층에 있었고 의상실은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넓은 공간에 옷이 시대별로, 나라별로, 국가별로 쫙 걸려있고 한 켠에 VIP 옷이 쫙 걸려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김봉남 선생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의록을 뭐라고 남긴 줄 아나? 판타스틱이라고 남겼어요. 그 컴컴한 지하에 햇빛이 비치면서 판타스틱한 장면이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그 옷을 딱 빌렸어. 그 옷을 빌려서 사진을 딱 찍는데 그냥 찍기는 너무 아까운 거야. 어떻게 하면은 판타스틱하게 기념비적으로 찍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보니까 뒤에 대형 태극기 한번 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대형 태극기 친구들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20년 전에. 어렵죠. 포토샵도 그때는 안 됐어. 이걸 어떻게 구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세상에 구하면 통한다. 파울류 코엘류가 얘기했던 진정성을 가지고 염원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소원을 말해주면은 하늘이 자기를 도와준다 그랬지. 근데 그때 TV 9시 뉴스에 누가 나왔냐? 태극기 선양협회 회장님이 나와서 집집마다 태극기를 답시다 하면서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바로 사무실에서 인터뷰하는 이 대형 벽에다가 이 태극기를 깔고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저 태극기는 그 다음날 내 손에 들어올 기다. 막이나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양반에게 바로 전화를 드렸지. 전화를 드리니까 뭐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장군이 되기 위해서 모든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이제 대형 태극기만 있으면 됩니다. 선생님, 태극기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 네 같은 놈 1년에 10명씩 전화 온다. 이러면서 안 주는 거야.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 KBS에서 이 옷을 빌렸다는 거 보여주면은 내 이 대형 터키 선물로 줄게? 이러는 거야. 흥정은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대형 터키를 얻기 위해서 이 가방을 들고 딱 보여줬더만은 한다는 소리가 거짓말이 아니네. 이러면서 나한테 이 대형 터키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15년 동안 교수님이 교수된 지 16년이 됐는데 16년 동안 이 대형 터키는 나의 연구실 뒤편에 내 의자가 있는 바로 뒤편에서 아직도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나에게 용기와 희망과 지혜와 정의와 절제를 주는 상징적인 메타포의 힘으로서 아직도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 포스터를 사진으로 딱 찍어서 인사동에 쫙 뿌리면서 최고의 VIP들에게 뿌렸어요. 그랬더만은 그 당시 최고의 VIP였던 가장 내가 존경했던 김대중 대통령 소위 말해서 당선자가 교수님에게 무엇을 보내냐 축제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대한 김세장 작가의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마치길 빌겠습니다. 축제를 보내주는 거야. 하나의 소원을 말해봐 해서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때 현실의 많은 벽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니까 현실로 이루어지더라 이거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중요한 것은 교수님이 직접 경험하고 극복했던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던져줌으로써 이야기의 전말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그 다음에 물은 답은 알고 있다. 여기에 요 멘토를 여러분들은 적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음번에 강의 올 때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 강의 들을 때만큼은 A4용지 쭉 찢어서 오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적어도 교수님이 던지는 메시지와 모든 오록들은 여러분들의 오록으로서 남겨놓고 그냥 A4용지에 적어놓고 흘려버릴 내용들은 아닐 것이라는 걸 첫 강의 듣고 나서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강의를 들으면서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렇게 시간을 풀로 채워서 강의해 주는 것은 없을 거예요. 근데 교수님은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에 물은 답은 알고 있다. 혹시 이 책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명 있을 거예요. 있죠? 누가 지었죠? 라고 물어보면 말을 못합니다. 너무 길었어. 자, 불러주겠습니다. 에모투마사루라고 합니다. 1번 에모투마사루. 인터넷 치면은 물은 답은 알고 있다 혹은 에모투마사루 치면 이 책이 나올 겁니다. 이 책은 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전문 용어인데 NLP라고 합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 왜 교수님이 영화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도입부에 들어가느냐. 13편의 영화의 핵심 가치가 무엇을 뜻하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놓치지 말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성을 놓치지 말자는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바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교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바타 영화 보신 분 있죠? 그리고 다음 주 시간에 강의를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영화를 보고 오셔야 돼요. 아바타의 핵심 가치는 뭐냐? 교감입니다. 자, 교감은 상당히 높은 단계의 인간적인 접촉을 말합니다. 교감 아래 단계도 있고 교감 위에 단계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교감은 소위 말해서 소통과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 관통하고 있는 가치가 바로 교감입니다. 교감 밑에 있는 단계는 뭐냐? 바로 그보다 낮은 단계는 공감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공감 밑에 단계는 뭐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공감 밑에 있는 단계. 동감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꾸로 하면 동감이에요. 동감은 뭐냐? 네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똑같다 하는 이게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일치시킨다. 이게 바로 동감이에요. 그럼 공감은 뭐냐? 네가 주는 의견뿐만 아니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난 너에게 의견을 소위 말해서 공감한다. 이런 의미가 공감이에요. 이해되겠죠? 그것보다 높은 단계는 뭐냐? 정신적인 단계뿐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신체적인 접촉까지도 이야기하는 게 교감이라 그래요. 교감이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부 사이라 그래요. 남녀간의 사이에서 교감이 이루어지면 골 때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감은 누구에게 꼭 자기에게 모든 것을 줄 사람한테만 교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남녀와 여자가 서로 몸을 섞는 것을 뭐라고 한자어로 뭐라 그러냐? 합체라고 합니다. 합체. 아시겠죠? 미국에서는 섹스라고 이야기하죠. 합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감 위에 있는 단계도 있어요. 자, 교감 위에 있는 최고의 단계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 땡!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감 위에 있는 단계. 관계 말고 땡! 또 마지막 한 번 더 지혜 마지막 결혼 말고 교장이라고 들어봤나? 죄송합니다. 이건 내가 기획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나와버리고 말았다.
이거는 70대 이후만 웃을 수 있는 강의의 포인트인데 그걸 보고 웃다니 이것은 비웃음인가 실소인가 아니면 실수인가?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야기하다가 빠져버렸습니까? 자, 에모투마사루. 에모투마사루의 핵심은 뭐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긍정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걸 물리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놓은 게 없어요. 근데 에모투마사루는 뭐라고 증명을 했느냐?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실제로 똑같은 물 2개를 글라스에 담았습니다. 물이란 것은 마이너스 0도에서부터 얼기 시작하죠. 맞습니까? 자, 물의 결정을 찍거나 눈의 결정을 찍으면은 완벽하게 육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최고의 물을 우리는 육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최고의 물을 육각수라. 우리 몸에 가장 좋은 물, 석간수라든지 그 다음에 지장수라든지 여러 가지 물의 종류가 많은데 좋은 물들의 결정을 탁 찍어보면 육각형이 만들어져요. 다이아몬드형이. 맞죠? 근데 물은 어떻게 찍느냐? 물에게 똑같은 동일한 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한쪽에는 사랑이란 메시지를 던져주고 또 다른 쪽에는 망할 놈이란 메시지를 던져줘 봤어요. 그럴 때 물의 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바뀌어서 마이너스 5도씨 상에서 딱 찍어보니까 사랑이란 메시지를 던져줬을 때는 완벽한 육각수가 만들어지더라. 근데 망할 놈이란 메시지를 던졌을 때는 어떻게? 육각수가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의 거품, 포말처럼 이루어지더라. 그런데 또 다른 사진이 있어요. 어떤 사진?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렇게 사랑이라는 메시지 말고 천사와 악마라는 메시지를 던져봐서 실제 천사라는 메시지를 딱 물에게 투사를 해주면서 던져주니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천사가 화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의 결정이 만들어지더라. 악마라는 메시지를 던지니까 검은 핵에 거품이 달려들면서 죽이려는 형상이 만들어지더라. 이번에는 노래를 들려줬어요. 뭐라고 노래를 들냐? 운명교향곡을 들려줬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노래 중에서도 헤비메탈 음악은 상당히 시끄럽고 아주 그 강력한 비트음이 있죠. 그런 음악을 두 가지 딱 들려주니까 운명교향곡에서는 정말 베토벤의 운명처럼 강력한 황금빛이 나는 육각수가 만들어지더라. 근데 헤비메탈 음악에서는 어때요? 거품이 포말처럼 이루어지면서 존재 형상이 없어지더라. 너무나 신기해서 이번에 다른 음악을 들려줬어요. 동일한 음악이면서 동시에 4개의 주제 파트로 나누어지는 음악이 비발디의 4개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들어보니까 비발디의 4개. 봄, 스프링, 여름, 썸머, 가을, 어텀, 겨울, 윈터.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음악을 다 들려주니까 잎사귀가 봄에는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여름에는 잎사귀가 풍성해진 것처럼 가을에는 낙엽의 한 느낌처럼 겨울에는 수정체의 얼음의 느낌처럼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만들어질까? 도대체 물이라는 것이 어떤 물성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한, 조작하지 않는 한 그 데이터는 불변입니까? 불변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죠. 마이너스 5도 상태에서 딱 찍어보니까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 도대체 물의 성질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물의 성질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구성물들 중에서 가장 타인의 성질을 그대로 투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물성적인 특징이 있는 물질이 바로 물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도 결국엔 70%가 뭐로 되어 있죠? 물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태어날 때 어디에서 태어났죠? 양수 속에서 수영하면서 태어난 걸 알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인간도 70%의 나머지 전해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물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의지가 몸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30대 이후에 넘어가면은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야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30대 이후에는 생김새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다 들었죠? 특히나 어느 부위에 눈빛에 그 사람의 의지가 다 담겨져 있더라. 그래서 직접 사진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 사진이 바깥으로 유포되면 안 되는데 걱정이 조금 앞서는데 아주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자, 스톱! 여기서 A 사진과 B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사진을 딱 보면서 누구라고 말하지 마. 한 사람과 한 사람을 찬찬히 뜯어보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끌린다는 눈빛이 있을 겁니다. 긍정적으로 끌린다는 눈빛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은 이질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이질적으로 끌리는 눈빛이 있을 거예요. 자, 내가 훨씬 더
투표를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더 정감이 가고 그 다음에 더 선하게 보이는 눈빛은 A 눈빛일까요? B 눈빛일까요? 자, A라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A라고 생각돼요. 한 80%. 자, 내리시고 B라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 두 명, 세 명님의 네 명. 자, B라는 생각에 손을 든 사람은 4명밖에 없어요. 절대다시 80명 중에서.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웃사이드형 인간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손 안 드는데 혼자 손짓껏 드는 걸 아웃사이드를 그래요. 이 아웃사이드를 우리는 경상도 버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또라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근데 또라이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교수님이 절대 욕을 안 한다 그랬죠. 욕을 할 때도 항상 영어를 씁니다. 신발끈 혹은 국산말로는 신발끈, 영어를 쓸 때는 civilization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욕을 쓸 거예요. 절대 저한테는 그런 어떤 직설적인 합법에 욕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웃사이드란 용어가 어떤 용어냐? 1956년에 미국의 유명한 미국 평론가 중에서 콜린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쓴 제작물 중에서 아웃사이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누가 번역했느냐? 서울 사람이 번역했으면 괴짜라고 번역했을 텐데 경상도 사람이 번역하는 바람에 또라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또라이란 말은 나쁜 말이 아니고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한 의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A는 누구인가? 한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구죠? A는 누구죠? 안성기. B는 누구죠? 김태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전설적인 조폭두목입니다. 자,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신랄하게 깠다 그러면은 이 모든 공개 동영상이 어떻게 전국으로 나갈 때 혹시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 나한테 찾아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슨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다만 두 사람의 인생 행보가 여러 대중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눈빛에서 여러분들의 80%가 넘는 지지율을 안성기가 받을 수 있었다 하는 부분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맨 마지막에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이 평생을 두고 조각하고 만들어온 삶의 드라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혹시 동영상 본 적 있습니까? 나는 몰랐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모든 혁신과 계획의 주체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줄 알았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동물 중에서 있더라. 동물 중에서 특히 조류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새가 누가 있느냐 해서 살펴보니까 솔개가 평균 40년을 살아요. 근데 그 중에 10만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적어도 70년을 사는 또라이 새가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 새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보니까 왜 그 새가 70년을 살 수밖에 없느냐 조명을 해보니까 자기 혁신과 즉 레볼루션, 자기 혁신과 오버컴, 자기 극복의 완벽한 성공 사례가 있더라 이거야. 새가 40년을 살다 보면 몸에 변화가 생겨요. 사람의 폐경기가 오는 것처럼 제일 먼저 부리가 길어져요. 부리가 길어지면 그 날카로운 부리를 이렇게 꼬부라져서 찝을 수가 없게 돼. 두 번째, 발톱이 이렇게 길어져. 움켜잡을 수가 없게 돼. 세 번째는 날개 깃털이 길어져. 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걸 알고 10만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자기 몸을 끌고 어떻게 바위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뭘 하느냐? 바위에다가 자기 부리를 사정없이 부딪히는 거야. 부딪혀서 어떻게? 자기 부리를 깨버리는 거야. 6개월 뒤에 새로운 부리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6개월이 걸리는 거야. 그 새 부리를 가지고 자기 발톱을 하나씩 뽑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 발톱이 나게 되면은 그 발톱이 난 걸 가지고 뭘 하느냐? 자기 몸에 있는 깃털을 하나씩 다 뽑기 시작한 거야. 왜 뽑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뜨거운 물에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냐? 안 돼. 왜 기다리는 거야? 무엇을 기다리냐? 인고의 세월을 기다리는 거야. 깃털이 나기를 6개월 기다린 거야.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완벽하게 튜닝을 한 다음에 1년 6개월 동안 참아서 자기는 어떻게 되냐? 또 다른 30년을 살게 되는 거야. 무엇을 말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극복과 인내와 그 다음에 체인지, 즉 변화더라 이거야.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자, 변화라는 영어의 용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트렌드도 변하고 영어 사전처럼 보면은 체인지도 변하다. 트렌드를 따라갈 것이냐 체인지를 따라갈 것이냐 그걸 결정을 해야 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것은, 국민들에게 요구한 것은 트렌드를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옷을 철저히 바꾸는 것을 우리는 트렌드화 전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트렌드와 전략이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안 먹힌다. 뭘 바꿔야 되냐? 체인지, 변화라는 거예요. 이 변화는 내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트렌드는 외적 변화예요. 일시적인 변화를 선택할 것이냐? 외적 변화를 선택할 것이냐? 주동은 자기가 해야 된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우리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걸 가졌어. 집단 무의식이 뭐냐? 2002년 월드컵 할 때 우리는 절대 16강에까지만 올라가고 4강 신화를 이룩할 것이라는 상상을 못했어. 그런데 누가? 히딩크가 소위 말해서 완벽하게 세뇌시켰어. 왜? 성공할 수 있다. 뭐라고 물었느냐? 외신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일본 축구 감독한테도 묻고 그 다음에 히딩크한테도 물었어요. 일본 감독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우리 히딩크는 뭐라고 했어요? 바보야, 그걸 말이라고 물어? 우리는 우승이지. 이렇게 얘기했어. 결국 누가 우승했죠? 한국이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최종 목표를 어디에 삼느냐? 최선을 다하는데 잡는 것이냐? 잡을 것이냐? 아니면 어디에? 바로 우승에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4강까지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에 따라져 있더라. 이걸 우리 집단 무의식이라고 얘기한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영화의 한 장면들을 듣기 위해서 어떤 필독서가 필요하냐 3가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즉 카네기 성공론, 내내혁명, 인디언 교제 이 3가지 책은 한 책당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3억 이상의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권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완독을 하게 되면 적어도 10억을 교수님한테 각자 선물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카네기 성공론은 잘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뇌내혁명은 뭐냐? 이걸 과학적으로 풀어놨습니다. 즉 나의 성공 기전을 의학적으로 풀어난 게 뇌내혁명이다. 에모토 마사루, 하루야마 시게오 선생이 진 책이 바로 뇌내혁명이다. 인디언 기후제는 누가 지었느냐? 인디언 기후제 내용 핵심은 뭐냐? 어느 한 인디언들은 기후제를 지낼 때마다 비가 온다는 거야. 다른 인디언들은 한 번 기후제를 지내도 비가 안 오는데 그 인디언들은 기후제를 지낼 때마다 비가 오더라. 왜 비가 오느냐? 물어보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후를 지낸다는 거야. 그거 바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5주 동안의 강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행복 충만, 자신감 만땅, 미래를 위한 완벽한 설계 15주 강의가 기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교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다음 오실 때에 무엇을 보고 온다? 아바타를 반드시 보고 교수님과 함께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